뉴욕 맨해튼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보도블록 위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해인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빗물은 그의 재킷을 적셨습니다. 그가 집어든 것은 바닥에 나뒹구는 동전 3개였습니다. 1센트짜리 펜이 한국 돈으로 채 20원도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걸까? 혹시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는 건가? 그러나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승우 회장입니다. 스노우 폭스 그룹의 창업자이자 수십 개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운영하는 사업가. 그리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통해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돈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가 빗속에서 페니를 줍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문장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절약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돈에 대한 관념 전체를 뒤집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투자처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김승우 회장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돈의 본질을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을 도구로 배웠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숫자,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물건. 그러나 김승우 회장은 돈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가난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돈에게 인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돈이 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폐가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전이 감정을 느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돈의 인격이란 돈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 주인에게 반응한다는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서는 떠납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적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패턴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반복됩니다. 행동경제학은 이것을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원을 대하는 태도를 굳혀간다고. 습관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장기적으로 자산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작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재정적 인격이 됩니다.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월급을 받자마자 충동적으로 써버리는 사람과 작은 수입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 10년 후 두 사람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차이를 단순히 절약 습관의 차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승우 회장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목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즉 돈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재정적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센트짜리 페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돈 전체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빗속에서 바닥에 나뒹구는 동전을 외면하는 사람은 사실상 돈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필요할 때만 찾을 것이며 자꾸 보잘것없을 때 너는 내게 의미가 없다고. 돈은 그 선언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비를 맞으며 바닥에 페니를 줍는 사람은 선언합니다. 크든 작든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고. 이 두 선언 중 어느 쪽에서 돈이 더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돈의 인격에 대해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김승우 회장은 놀랍도록 인간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돈을 친구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우정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전화하고 좋을 때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관된 관심과 존중 위에서 자랍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친구가 힘들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필요할 때는 간절히 원하다가 손에 들어오면 무관심하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돈의 흐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지 않으면서 단지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김승우 회장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돈이 기품 있는 곳으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품이란 화려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허세와 기품은 전혀 다릅니다. 허세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자신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기품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허세를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보여주기 위해,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이것은 친구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 그 우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기품 있는 소비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깊이 생각한 후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남에게 자랑할 수 없어도,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것. 그때 돈은 자신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다고 인식합니다. 이제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합니다.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낼 때도 2번, 3번 생각합니다. 세일 기간을 기다리고 쿠폰을 챙기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신중함이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세금을 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돈은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모임 회비를 낼 때, 직원들의 식사를 계산할 때, 공공의 목적을 위해 돈이 쓰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김승우 회장은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내 돈과 남의 돈을 다르게 대하는 사람, 혹은 공적인 돈을 사적인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부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 이유는 돈이 일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 돈은 당신이 이전에 어떻게 돈을 대했는지를 기억하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세금을 아까워하고 남의 돈은 쉽게 쓰고 공적인 비용은 대충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정보는 결국 당신이 돈 전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드러냅니다. 돈은 그 이중성을 감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내 것이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빼앗기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 세계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돈의 흐름 전체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루는 모든 돈,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지나가는 돈이든 쌓이는 돈이든 그 전부에 대해 동일한 무게감과 존중을 갖습니다. 공금을 쉽게 쓰는 사람, 남의 비용을 대충 처리하는 사람, 세금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을 영리함이라 생각하는 사람. 이들의 재정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구조 전체가 무너집니다. 돈은 일관성이 없는 주인을 오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개인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패턴을 목격합니다. 가장 미약한 곳에서 가장 거대한 것이 탄생하는 패턴입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는 반도체, 스마트폰, 세계적 기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삼성의 출발점을 아십니까? 1938년 대구의 작은 골목에서 이병철은 국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겉면을 팔고 자파를 팔던 소규모 상회. 그것이 삼성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백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 국수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을 생각해 보십시오. 1994년 제프 베이조스는 시애틀의 자기 집 차고에서 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없었고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미미했고 아무도 그 창고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탄생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마존은 전 세계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배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단순히 성공 신화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약자였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있습니다. 약자는 2가지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자가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게임을 더 열심히 플레이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의 게임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규칙을 설계하는 것. 이병철은 국수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언제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조스는 차고에서 책을 팔았지만 그것이 단지 서점이 아니라 세계의 물류를 재편할 플랫폼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승우 회장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부는 단순히 더 많이 벌거나 더 아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자신이 지금 어느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때로는 그 게임의 설계자가 되겠다는 결단에서 탄생합니다. 약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그러나 역설적으로 약자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과감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큰 것을 가진 자들은 지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새롭게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수 가게의 창고에서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세상은 그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의 빗속에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페니 3개를 줍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그가 그 동전을 주운 것은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크기와 무관하게, 형태와 무관하게 돈은 돈이고 돈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일관성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주머니 속 작은 돈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문제지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채점은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부는 준비된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가장 작은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온 사람을 그것을 오랫동안 확인한 후에야 더 큰 돈은 그 곁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국수 가게에서 시작된 것처럼, 차고에서 시작된 것처럼, 빗속 보도블록의 펜이 3개에서 시작된 것처럼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